반장들 반가워요. 지난 주말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5월 2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지난 3일간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드라마틱한 3일이었는데 어때요?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했고요. 네. 이제 좀 기싸움은 일단락이 되고 네. 본격적인 실무 접촉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도 만만치는 않죠. 네, 그래서 아마도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따 자세히 좀 얘기해 보고요. 최 반장,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리는 날이었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다면서요? 네, 건강상의 이유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일단 네. 재판부가 요구할 때만 나오겠다라면서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그걸 재판부가 허용했어요? 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위법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또 안 나온다면 강제 구인도 가능성으로 그래요? 내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파서 그런데 왜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을 다루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상황이 반전될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예상을 깨고 계속 대화하겠다라면서 일종의 저자세로 나온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 공개 2시간 후에 참석한 그 백악관 행사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의 톤을 약간 바꿨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 실제로 지난 토요일부터 상황이 급반전하기 시작하더니 조금 전에 신혜원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북미 회담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늘 판문점에서는 북미 실무 접촉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싱가포르에서도 실무 접촉이 시작이 됩니다. 다만 회담 취소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양측이 조금 더 깐깐하게 의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북한 핵탄두를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를 놓고 북미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지금 외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윗을 통해서 북한은 언젠가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그 내용을 좀 올렸는데 아마도 이제 당근책을 준비 중인 건 분명해 보여요. 일단 북미 실무회담이 잘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남북 정상이 정말 번개라고 그러잖아요. 번개 만남을 가져서 화제가 됐고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탄력을 받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는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번잡한 형식을 빼고 간소화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기자회견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남북 정상이 일상적인 만남처럼 어제 친구 같은 만남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쉽게 연락하고 또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고 투표용지가 전국에서 일제히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2번은 자유한국당, 3번은 바른미래당, 4번은 민주평화당, 5번은 정의당에 이제 번호가 부여가 됐고요. 이번 주 목요일인 3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분위기가 그냥 확 살아나진 않아요. 워낙 대형 이슈가 지금 그 이슈를 좀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분위기가 조금씩 또 가열되겠죠.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속보와 지난 주말 남북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보고요. 오늘 국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검찰 소환 소식과 지방선거 관련한 이슈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실무 접촉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는 회담 의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의전과 경호 문제를 중심으로 한 투트랙 협상이 진행되는데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큰 틀의 합의를 보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숨가쁘게 돌아간 남북미의 지난 3일 그리고 북미 실무 접촉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무산위기까지 몰렸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동시에 북미 간 사전 접촉이 진행 중이란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I just want to mention we're doing very well in terms of the summit with North Korea. Looks like it's going along very well. As you know, there are meetings going on as we speak in a certain location, which I won't name, but you'd like the location. It's not so far away from here. And I think there's a lot of goodwill. 이어 트위터에선 미국 팀이 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북미 실무대표단은 그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회담을 가졌던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어제부터 사흘간 북미 회담 의제를 놓고 만나고 있습니다. 자, 판문점 대표단의 멤버도 살펴보죠. 미국은 현재 주 필리핀 대사로 있는 성김 전 주한 미 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 랜드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내세웠습니다. 세 사람 모두 두말할 것 없는 한국통 인사들인데요. 특히 성김 대사는 단순히 한국계라는 점을 넘어서 북핵 육자회담 특사와 수석 대표를 역임하며 북한의 속내를 속속들이 꿰고 있는 인물입니다. This is indeed a critical moment for our continued U.S.-ROK coordination and our cooperation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six-party process.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웠습니다. 얼마 전 담화문을 통해 미국 펜스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실무회담 대표로 낙점한 건 최 부상이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 육자회담 차석 대표 등 대미외교 한 우물만 파온 대표적인 미국통 인사이기 때문일 겁니다. 의제 조율의 핵심은 역시나 비핵화 방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 방식에서 한 발 물러선 트럼프식 모델을 제시한 바 있죠. Well, all in one would be nice, I can tell you. You know, you do have some physical reasons that it may not be able to do exactly that. So for physical reasons,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정해서 핵 폐기 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등 한 발 양보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이 북한은 김계관 부상의 담화문을 통해서 트럼프식 모델에 은근한 기대를 해왔다며 긍정적인 인식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도 주요 의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불안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 접촉 사실을 공개한 트윗에서 북한은 눈부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이 점에 동의한다면서 비핵화 이후 경제적 지원이 뒤따를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북미 간 실무 접촉은 크게 투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한 축은 앞서 말한 판문점 접촉이고 또 한 축은 회담이 열릴 바로 그곳에서 진행되는 싱가포르 접촉인데요. 판문점 대표단이 북미회담 의제를 놓고 만난다면 싱가포르 대표단은 의제를 제외한 의전, 경호 등 모든 실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입니다. 조지프에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30여 명의 사전 준비팀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싱가포르로 들어갑니다. 북측 카운터파트는 김씨 일가의 집사,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부장은 오늘 오전 북한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 또 기존의 뉴욕 채널까지 포함해서 실무 접촉에 성과를 낸다면 곧이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처럼 이번엔 역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이 전격 방미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북미 간 기싸움은 일단락된 만큼
회담 전 얼만큼 통 큰 사전 합의를 이루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북미 투트랙 실무 협상, 판문점, 싱가포르 동시 접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취소 서한을 공개한 게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 오전에 이제 북한 김계관 부상 명의로 계속 대화를 하겠다, 대화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26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그 깜짝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날 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그날 아침부터 미국 시간으로 이제 밤이었지만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전향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지난 주말 사이에 정말 급박한 그 계속 일정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들도요. 롤러코스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회담에 판을 깰 수 없다는 남북 또 미국의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주말이었죠. 결과적으로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특히 이제는 북미 간 실무 접촉도 공식화됐기 때문에 회담이 완전히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무 접촉은 크게 판문점 채널, 싱가포르 채널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외에도 북한의 유엔 대표부를 통한 전통적 소통 장구인 뉴욕 채널 그리고 정보당국 채널이 모두 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연히 뉴욕 채널을 얘기한 거죠. 뉴욕 채널은 그 북미 관계가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유엔 본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욕 채널에서 그 전반적인 큰 틀의 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본격적인 실무 준비, 그러니까 북미 회담과 관련한 본격적인 준비는 그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판문점과 싱가포르 이렇게 두 개 채널로 나눠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판문점 접촉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팀을 북한으로 보냈다라는 트윗을 남긴 바가 있죠.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북미 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총 4일간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인물인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수석 대표를 맡았는데 이 성김 대사는 서울 태생이지만 19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 주한 미국 대사,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 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역임했습니다. 네. 그 예전에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존 케리 국무장관이 그 성김 그 필리핀 대사, 이제 주한 대사를 지낸 그 대사를 가리켜서 외교가의 조지 클루니라고 평가를 했어요. 스타일이 좀 이렇게 클루니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 미국 내에서 협상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북한 전문가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나머지 두 인사도 한반도 전문가예요. 그렇습니다. 후커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접촉이 있는 몇 안 되는 고위급 관리 중 하나죠. 지난 평창올림픽 때 이방카 트럼프 선임 고문이 내한했을 때 그 수행 역할을 맡아서 청와대를 찾기도 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동행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국방, 안보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판문점 접촉의 북측 대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입니다. 이용호 외무상 그리고 김괴관 제1부상에 이은 정통 대미라인 인사죠. 주로 대미 협상에서 통역을 맡다가 2010년대부터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 그리고 육자회담 북측 대표를 역임한 뒤 올 초 부상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맡기기로 애초부터 낙점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최선희 부상은 그동안은 좀 온건파로 알려져 있었는데 미국 전문가고요. 이번에 그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아주 비난의 그 표현을 쓰는 바람에 미국에서는 강경파로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국과의 관계를 북한 내에서는 가장 잘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전문가고요. 지금 이제 회담 의제를 지금 판문점 접촉에서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그쪽 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합의되지 않으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 노정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켜봐야 될 쟁점은 역시 CVID가 되겠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CVID를 강조하면서 고강도 검증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죠. 물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 타결하되 물리적 여건을 고려하겠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협상의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특정 시점까지 짧고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북한도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2차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미 간의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확인 과정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핵을 선 반출할지 또 언제까지 비핵화를 실현할지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체제 보장을 담보할지를 놓고 조율을 하게 될 텐데요. 판문점 채널에선 북한 핵무기 선 반출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 북한이 가진 핵 탄두가 약 20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미국의 핵무기 일부 선 반출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핵을 선 반출할 경우 볼턴 보좌관이 주장한 것처럼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갈지 아니면 제3국으로 가져갈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핵화 시한을 언제까지 잡느냐도 관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로드맵은 올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11월에 또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요. 6개월 이내에 핵무기 해체 그리고 반출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늦어도 트럼프 행정부 임기 1기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는 영구적 핵 폐기가 완료돼야 한다는 로드맵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당연히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종전선언 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 축소 또 북미 수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북미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 이런 걸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재선에 도전할 테니까 양반장이 얘기했던 그런 시한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실무 협상의 또 다른 한 축. 지금 이제 판문점에서는 협상이 이미 어제 오늘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싱가포르잖아요, 최 반장. 네. 지금 북미 대표단이 속속 싱가포르로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먼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요. 백악관의 사전 준비팀이 예정대로 싱가포르로 떠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도쿄를 거쳐서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왔는데요. 조 에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총 30명의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회담 장소를 점검하고 이동 경로나 숙박, 의전 경호 등 의제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북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에선 김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싱가포르 채널의 대표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태영호 공사가 펴낸 자서전 제목이죠. 3층 서기실의 암호. 이 태전 공사에 따르면 그 3층 서기실을 총지휘하는 인물이 바로 김창선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김 부장을 포함한 북한 인사 8명이 포착이 됐는데 베이징을 경유해서 싱가포르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판문점 실무 접촉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싱가포르 실무 접촉을 저희가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판문점에서 의제 논의가 잘 되면 싱가포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요. 그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노동당 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저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상당히 또 급박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지켜보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가 있었으니까 주말 사이에 있었던 얘기 중에 역시 또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깜짝 회담이었습니다, 신반장. 네, 어제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했고 또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점, 남북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담은 25일 김정은 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바로 하루 뒤인 26일 성사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통보에 김정은 위원장이 SOS를 쳤고 전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당시 회담 모두 발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국제사회도 다 같이 강행의 박수를 보내주는데 우리가 이제 결착돼서 또 가지 못하면 또 안 되고 또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는 그리고 사실대로 애들이 중간으로 그 매운 장면 중에 하나가 10초 동안 깜짝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 흥미를 저희들이 전할 수가 없겠다는 그런 기대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홍보가 아주 기대가 높아졌어요. 네, 회담에서는 이 밖에도 눈길을 끄는 장면들이 더 있었는데 이따가 국회 발제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북미 판문점 싱가포르 투트랙 실무 협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발제에서 얘기했지만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여야의 표정 역시 냉운탕을 오갔죠. 특히 6.13 지방선거가 불과 3주도 남지 않은 만큼 선거에 가져올 영향, 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또 오늘 국회 본회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마치 3년 같았던 3일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국면이 펼쳐질지도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의 반응도 시시각각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부를 향해 어설픈 평화 중재자다, 뒤통수를 맞았다, 역부족 등과 같은 혹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두 번째 만남을 갖자 이번엔 환영, 그리고 또 환영, 그리고 징검다리 등과 같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환영한다면서도 북핵 폐기와 관련한 내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평가를 절하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소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직후 내놓은 정태욱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당국가 단체에 해당되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국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비밀리에 또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가벼운 처신이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하루 뒤 홍준표 대표는 이를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하고 의논하고 논평하지 않은 정태욱이 단독 선언합니다. 당 대변인, 곧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어찌됐든 당대표와 대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겁니다. 결국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풀기 위해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회담의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지만 일단은 환영한다라는 것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긴 한 건데요. 그러자 홍준표 대표에게 이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목표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누가 그랬더라? 그래서 어제 이제 기사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어제 말한 일이 없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아주 당당하게 나는 쇼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 반장의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연 건 오후 4시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오후 2시 노원병 강현재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어제 갑자기 문 대통령이 또 쇼를 시작하는 바람에
오늘 당에 가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혔고 30년 이상 내려온 북핵 문제를 한바탕 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소위 오로지 지방선거용일 뿐입니다. 네, 홍 대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 대표 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것 거짓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홍 대표의 발언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제 말한 일이 없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홍 대표 어제 말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제 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날 홍 대표는 공식 일정도 없었고 페이스북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즉 오늘 쇼라고 한 거지 어제 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 해명. 어쨌든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홍 대표 주장,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쇼라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에 처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구해주는 형국이다. 미국 가서 외교 참사에 이를 만큼 무시를 당하고 그는 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의 배려라고 봅니다. 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국가의 문제로 박수를 쳐주면 되는 일이지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수 없다며 이를 선거 쟁점으로 삼은 홍준표 대표가 바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바른미래당은 집안 단속도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지방선거 여당 최고의 선대본부장은 김정은인 것 같다. 김정은 덕분에 여당이 압승하면 지자체별로 북한 지역과 자매 결연을 맺고 퍼주기에 나설지도 모르겠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1시간도 안 돼 해당 부분을 삭제하긴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징검다리 삼아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대립의 과거를 해결하려는 위기의 순간에 빛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국회도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 여야는 바로 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거듭했지만 결국 상정이 무산이 됐습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결의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판문점 선언 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민주당, 그리고 북핵 폐기 결의안이 되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은 자유한국당 간의 이견이 커 결국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세급변, 요동치는 정치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무산입니다. 네, 지지 결의안이 무산됐군요. 조금 전에 이제 속보 들어온 얘기를 최 반장이 소개를 했고요. 아까 이제 홍준표 대표의 쇼 논란, 그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이제 최 반장이 팩트 체킹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홍준표 대표의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홍 대표가요, 성균관대 초청 강연에 갔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하고 그 남북 관계 얘기하고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지방선거 얘기는 이따가 이제 정 반장 발제 때 해볼 텐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 폐기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홍준표 대표의 개인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남북중 연대로 미국에 대항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남북중 연대로 이제 미국에 대항 중이다라고 이제 국면을 분석을 했고요. 지금 뭐 북한 체제 보장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진솔한데 그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게 쇼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판문점에서 이제 조용필 씨가 가서 노래를 부른 것도 생쇼다, 생쇼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쇼라는 발언을 좀 많이 해서 제가 관련해서 좀 소개를 했고요. 자,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아까 이제 속보도 좀 다뤘지만은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 이제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친 거예요?
예, 오늘 여야가 본회의가 개의되고 나서도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죠.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회담의 성공적 개최 의지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면서 국회도 지지 결의안 채택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CVID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 폐기가 결의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을 첩보 작전하듯이 비공개로 진행해서 대한민국의 북한 편이라는 의심만 샀다며 북핵 폐기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결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이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일정이었기 때문에 결의안 채택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양 반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있잖아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는 됐습니까? 예, 보고는 됐습니다. 보고는 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 보고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자, 이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였고요. 추후 본회의 일정 아직 안 잡혔습니다. 참고로 6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6월 1일부터 자동으로 소집되게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추후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진행된다는 건데 당장 정치권은 이제 곧 지방선거로 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제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인 상황인 거죠. 네, 게다가 본회의를 주재해야 할 국회의장이 공석입니다. 내일 정세균 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오늘 퇴임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미 문희상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6.13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원내 일당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국회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원들의 임기도 내일 끝이 납니다. 결국 여야가 새로운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최장 2달까지도 공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의장이 공석이면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사람도 없는 셈입니다. 최 반장, 지금 이제 노동계에서 반대가 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지금 때마침 찬반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상정이 되어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의 토론이 중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앞서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노동자가 받는 정기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인데요. 정기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그리고 복리후생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노동계에서는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에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을 했고 일부 회원들이 이제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좀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아까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반기 의장 임기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본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오전에 퇴임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정세균 의장 세균맨이라는 별명을 세균맨. 유명한데 본인도 좋아해요. 그 별명. 예전에 양 반장이 발제했던 맞아요. 기억도 나는데 벌써 이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의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공동체의 화합과 지속 가능한 미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기종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1번, 정당 활동을 2번, 국회 활동을 3번으로 두고 있는데 앞뒤가 바뀐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회 입법 활동이 1번이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하는 문화와 관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장은 20대 전반기 국회의 한계로 개헌안 합의 실패, 고질적인 대결 정치 문화 등을 꼽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들에게 절규하는 얘기가 어떻게 여당이 야당이 되면 100% 바뀌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 또 그 반대로 100%가 바뀌냐. 제발 50%씩만 바뀌어서 중간에 만날 수 없냐. 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다툴 건 다투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가는 그런 국회 문화를 만들어 보자. 후반기 2년 동안은 싸울 건 싸우더라도 일은 하면서 싸우는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되어야 하고. 자, 개헌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한 데 대해서 정세균 의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다. 정치권이 각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지 못해서 개헌에 실패했다. 그러면서도 각 정파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된다. 늦어도 내년에는 개헌안 마련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본인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요. 지역구인 종로 구민들과 소통을 하고 정치 발전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네요. 네, 그리고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주 금요일 밤 늦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재판을 박근혜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그런 정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일종의 협상 카드로 재판을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과거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려고 했던 재판에는 앞서 밝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전교조 사건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연이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는데 행정처는 대법원이 재항고 인용 결정을 하면 양측의 윈윈 결과가 될 것이라는 문건을 작성했고 실제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일종의 소송을 기획한 정황도 발견이 됐는데 통진당 지방의원 제소 방안 강구라는 문건에서는 과거 통진당이 해산이 되자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되 보수 색채가 강한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하려고 한 것은 결국 상고법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을 보면 이석기 내란 선동죄, KTX 승무원, 콜택과 쌍용차 정리해고 등 주요 대법원 재판 결과가 거론이 돼 있고 이에 대해서 행정처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그리고 기타 의견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라는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관련된 진위가 이제 검찰 수사로 가려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하고 얘기했던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이 조금 전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도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까 최 반장이 했잖아요. 그것도 좀 저희가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요. 정 반장. 지금 이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논란이 또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별조사단이 지난 2월부터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모두 49명에 대해서 대면, 서면, 방문, 청취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셀프 조사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책임자를 조사하지 못한 채 조사단은 약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두 번째 공판이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분 만에 재판이 연기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꼭 필요한 재판에만 골라서 출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재판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렇게 골라서 재판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판에 모두 출석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는 강훈 변호사가 그 이후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 전 대통령이요 건강이 안 좋아서 불출석한다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라면서 상당히 좀 화를 냈다. 뭐 상당히는 아니고요. 화를 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면요. 이 전 대통령이 그 다음 재판에 그 출석할지 아니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아예 뭐 전면 거부에 들어갈지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국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무산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폭행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앞서 포토라인에 섰던 딸들과 마찬가지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특수폭행 여부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인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오늘처럼 긴장한 날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에만 서면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었는데, 자, 오늘은 이거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을 말이죠. 그동안 나한테 혼났던 사람들 심정이 이런 거였겠구나 라고 한 번쯤 입장 바꿔 생각해 본다면 참 다행인데, 우리 사모님 성정상 딱히 그럴 것 같진 않고 말이죠. 자, 한번 보시죠. 자,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 스카프를 두르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재벌 회장도 아니고 그 사모님이 경찰에 출두한 거, 그것도 폭행 혐의로 아마 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포토라인에 섰던 두 따님들하고 같은 로펌에서 자문을 받는지 무슨 질문에도 답변은 죄송하다, 그런 적 없다,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자, 사모님 이렇게 잡았대도 경찰은 느긋한 표정입니다. 자, 지금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만 11명, 그리고 그 피해 진술도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죠. 자, 이주민 서울청장 오늘 간담회를 했는데 특수폭행, 업무방해, 상습폭행 조사해서 확정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속 수사하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죠.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도 보셨지만 지난 주말에 진짜 깜짝 남북 정상회담, 정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명장면, 바로 이 포옹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 옛부터 이 사회주의 국가 정상들끼리 만날 때는 헤어질 때, 만날 때 이렇게 포옹을 하곤 했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다시 한 번, 이렇게 3번 끌어안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이런 인사법에 적응이 안 된 상태였겠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죠. 첫 번째 왼쪽입니다. 프리허그 문 대통령도 많이 했었으니까 이거 일도 아니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였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얼굴에 훅 들어옵니다. 네, 순간 문 대통령 하마터면 진짜 아찔한 장면을 연출할 뻔했습니다. 자, 이젠 정말 끝이겠거니 방심하던 찰나 또 얼굴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자, 김 위원장 과연 6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도 이렇게 포옹 인사를 할지 궁금해지네요. 자,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세계적인 석학이죠. 로버트 라이시 UC 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 지난 25일에 SNS에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세미나에 참석차 한국을 찾았는데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두 편집증 환자가 핵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이끈다는 것은 세계에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또 있죠. 만약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자, 미국 석학이요.
자기네 나라 대통령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낫다고 하니까 자,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자, 지방선거 소식도 짧게 전해드리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친동생이라고 했다가 육촌동생이라고 말을 바꿨던, 하지만 그래도 도 장관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던 대한애국당 도경자 충북 청주시의원 후보자 결국 후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목사인 나를 사기꾼으로 보느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후보 등록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시죠?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쥐, 레밍에 빗댔던 김학철 충북 도의원 역시 그동안 무소속 출마 가능성 높았지만 끝내 후보 등록 포기했다고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거겠죠? 자, 그리고 지난 23일 제가 쓴 책 이벤트 공모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페이스북으로 우리 정치부의 가족 여러분들이 무려 400여 분이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당초 10건만 드릴 생각이었는데 복부장이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야 그래도 20건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뭡니까. 자, 일단 뭐 페이스북에 가족 여러분 본인 이름 당첨자 확인하시고 받아보실 주소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십시오. 자, 그 문제가 제가 저자 서문에 썼던 이상복 부장은 땡땡 선배다 이거였죠. 여기서 이 땡땡을 맞춰달라는 거였는데 뭐 정답은 네, 좋은 선배였습니다. 조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제 처지를 감안하면 뭐 정답은 뭐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또 4번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기발한 오답도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빗 유님 꼭 받고 싶다. 정답은 2번이 확실하다. 네, 말같이 생긴 부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강혜린 님도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일 텐데 애들이 3번이라고 그런다. 무술하는 선배. 흐흐흐. 자, 그리고 지봉규님 1번 나쁜 선배다. 혼자 웃기려고 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요. 지원님 그런 짓거리 할 시간에 드루킹 보도나 제대로 한번 해보라 하셨습니다. 드루킹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응모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갈래요, 이건요. 근데 또 말같이 생긴이라고 찍으신 분들이 있지. 믿기 어렵네요, 진짜. 자, 그나저나 아까 그 로버트 라이시 UC 버클리대 교수 SNS를 저도 읽었어요. 그 상당히 유명한 석학입니다. 특히 그 부의 불평등, 자본주의의 문제, 집중적으로 조금 이제 천착한 그런 이제 학자로 유명하죠.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개인적인 인연이 있나 싶어서요. 좀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앞서 발자에서 소개되지 않은 내용도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라이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저는 많은 대통령과 총리를 만나 그들의 정부와 수차례 같이 일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처럼 재능 있고 지적이며 겸손하고 진보적인 인물을 만난 적은 거의 없다라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라이시 교수가 민주당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 또 공화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국 정상에 대한 평가치고는 상당히 놀라운 평가입니다. 자,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판문점 2차 정상회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또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약식 경호 아니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네, 뭐 VIP 차량은 미리 경찰들이 교통 통제를 하잖아요. 이 VIP 차량이 신호대기를 받느라 멈춰서면 뭐 경호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지난 토요일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를 받으면서 가다 섰다 했다는 건데, 특히 자유로 주말에 이제 쇼핑몰이나 이제 출판단지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 토요일이었으면 엄청 막혔을 텐데 그걸 신호를 다 받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걸 회색이라고 불러야 돼요. 은색이라고 불러야 돼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있던 그 회색 벤츠가 또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호 차량은 대개 검은색 리무진인데요. 보통 풀만가드 리무진 또 에코스 리무진은 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은회색이죠. 은회색 벤츠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비공식 일정이나 김정숙 여사가 타는 차량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설마 대통령이 저런 차에 탔겠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변에 의심을 사지 않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차량 또 일행 차량도 고작 넉 대에 불과했던 거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 경호 수행 차량 행렬을 보면요. 아까 그 영상 좀 다시 보시면 그 미니밴 그 카니발이
차량 그 5대 행렬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대통령 일행이 움직일 때 카니발 차량 거의 없거든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세단 아니면 그 경호원들은 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B나 포드 익스플로러 뭐 밴 같은 차들을 타는데 역시 보안을 위해서 그런 뭐 차량 배치도 그렇게 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정상 간 만남을 4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회담적인 성격이 일단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장대가 등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문 대통령에게 가을에 평양에 오셨으면 환대해드렸을 텐데 뭐 이렇게 모셔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뭐 이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실무회담에선 볼 수 없었던 의장대가 등장했습니다. 나름 국빈에 대한 예를 표하려는 의도를 읽히는데 한 의장대 규모는 한 20여 명 정도였던 것 같고요. 지난번 4.27 평화의 집 회담 때는 우리 측에서 전통 의장대가 나가서 한 맞아요. 300명 정도 규모로 굉장히 멋진 사열을 펼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성국에 넘어가 있는 2시간 동안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 어떤 영문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지적은 이런 겁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으로 건너가서 회담을 했던 그 2시간 동안 군 통수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갔는지 이걸 밝히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적성국이니만큼 대통령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넘어가 있는 동안 사실상 고리 상태가 아니었느냐 뭐 이런 지적인 거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다음 넘버 2는 이낙연 총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지금 유럽 방문 중이기 때문에 국내에 뭐 없었잖아요.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그 다음 순번인 경제부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통일각으로 향했다. 뭐 절차에 따라서 권한을 위임하고 방북길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뉴스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간단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결국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사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 외국어 노래가 앨범 1위 한 게 12년 만이라면서요, 양반장.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정치 얘기가 아닌데 왜 그런 소리 하냐 하실 텐데 이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포브스지 있지 않습니까? BTS가 역사를 만들다. 또 롤링스톤즈는 한국 보이밴드가 미국을 점령했다. 이런 지금 제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빌보드 메인 차트 2개입니다.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싱글 차트인 핫 100이죠. 바로 빌보드 200을 지금 BTS가 점령을 한 건데 나머지 싱글 차트 1위, 싸이가 2위까지 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전문가들도 지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신혜원 반장 할 얘기 있죠. 부장욱 씨, 방탄소년단 신곡 제목 아세요? 몰라요. 얘기 안 할래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진짜 모르세요, 제목? 몰라요. 얘기 안 할래요. 부장 아미시잖아요. 아미예요, 나도. 아미인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제가 아미의 일원이죠. 근데 제가 뭐 방탄소년단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로 또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고개를 끄덕여요? 네, 알았어요. 자, 박범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요. 방탄국회라는 이름으로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까지 냈잖아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이명희 경찰 출석, 죄송하다만 반복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메가톤급 이슈에 덮여서 선거 분위기가 잘 뜨지 않는다는 푸념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죠.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선거 분위기 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치권 분위기를 살펴보고 이번 선거에 정치적 명운이 걸린 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 떠도 너무 안 뜹니다. 이제 이틀 뒤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오늘부터는 투표용지 인쇄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도무지 선거 분위기가 뜨질 않는다는 푸념이 여야 후보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상회담 이슈가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선거판을 뒤흔들 만한 다른 이슈를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야권에선 단일화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인위적으로 선거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후보 단일화이기 때문이죠. 현재 대전을 시작으로 충청 지역에서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서울 역시 물밑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단일화 분위기를 풍기던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오늘부터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제 단일화한다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제가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직접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 후보께서는 확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에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더 초조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 정치적 명운이 걸렸기 때문이죠. 안 후보와 더불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역시 이번 지방선거와 정치적 생명이 직결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을 분석하는 남자, 여분남을 소환합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부터 살펴보죠. 우선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죠. 1위인 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30%포인트 이상 뒤처지는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안 후보는 이런 추세의 결과를 믿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죠. 소위 문바하고 태극기만 농축돼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있다 보니 제가 당연히 3등하는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여론조사 조작 아니면 뭡니까?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현실적으로 단일화 없이 승리하긴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도 밀린 3위로 패배하게 된다면 당분간 정계 복귀가 힘들 거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 협상에 나설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자, 지방선거와 안철수의 운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분남의 한 줄 요약입니다. 정계 철수, 안철수입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운명입니다. 한 줄 요약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경남의 준표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 대표는 이번 경남지사 선거에 대표직을 걸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에게 준 표가 홍준표 대표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때문에 홍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공략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은 초선 의원이라 인지도가 김태호 전 지사에 비해서 낮아요. 그렇죠. 경남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건이 시끄럽게 한 달 동안 막 떠들면서 노이즈 마케팅. 김경수가 되게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시골에까지. 노이즈 마케팅. 대통령 오른팔이라며 그 뜨끔한다며. 시골에서는 대통령하고 가깝다 그러면 그 가점 요인이에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꽤 안정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만약에 경남이 위태롭다면 TK라도 확실히 승리해야 체면은 구기지 않을 겁니다. 물론 홍 대표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구에서는 승리를 확신하고 흥에 겨워 노래까지 했습니다. 나는 대구 경북은 무조건 오늘 와서 보니까 나중에 총선 때 내가 출마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습니다. 젊은 유권자가 대거 투표에 나선다면 이변이 나올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역시 뜨지 않는 선거 열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네,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슈에 지방선거가 잊혀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론 정상회담 이슈만큼이나 지방선거도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4년 임기의 지역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투표용지 인쇄 시작, 여야 지방선거 띄우기 안간힘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를 좀 얘기하면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2번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2번 만났는데
그 폼페이오 장관이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제 그 했던 얘기들을 이제 상원 관계자, 의회 관계자들한테 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미국은 CBID, 그러니까 비핵화에 관한 CBID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안전보장 역시 CBID와 같은 형태로 영구적, 불가역적 검증 가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이거를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1994년 북미 간의 이제 제네바 합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간의 합의였어요. 근데 이거를 아예 의회에 그 비준은 아니죠. 이제 의회에 조약 형태로 제출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좀 확고한 형태로 그러니까 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 바로 수 그거죠. 있게 그런 한다는 형태고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체제 안정에 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그 CBID를 북한 체제 보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의회 한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금 이제 그 정반장이 그 지방선거 얘기를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뭐 속이 탈 수도 있겠네요, 신반장.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 뭐 사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사실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뭐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뭐 야당이 뭐 별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유일하게 야당이 주도적으로 판을 흔들어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후보 단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충북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전격 합의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신경전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서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반장? 뭐 그동안 여론 흐름만 본다면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가 아니라면 사실 반전의 기회를 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지난 며칠 동안은 단일화 시도를 할 것처럼 분위기를 풍겨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분위기가 또 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관훈클럽, 또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소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능성을 제로라고 저 플로어에 있는 기자들이 써도 되겠습니까? 제로라는 것은 뭐 정치에서는 잘 안 얻겠습니까?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가 거론하거나 또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냥 간다. 일로 매진이다. 직접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라면 과거의 서울시장, 과거의 경기지사 간의 과거 대 과거의 대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이 이길 수 있고. 자, 며칠 전에 비하면 단일화 의지가 좀 약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행간을 읽으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단일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다. 내가 먼저 언급하지는 않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은 채 내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는 점을 은근히 띄우고 있습니다. 단일화 논의가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잠시 숨고르기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고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을 부분을 파일이요. 이제 공개한 거, 욕설 파일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다뤘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해왔다고요? 녹음 파일의 공개는 그 지난 불법이다. 판례에서 보듯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무슨 뭐 법적 대응을 고소를 당장 하겠다는 한다든지 건 아니다. 법적 대응을 네.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입장을 전해왔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할게요.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시작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지난해 8월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3명의 장병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찬호 병장 관련 청원이 오늘로 2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8월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이찬호 병장은 전신 화상을 입고 10년을 키워온 배우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여태까지 9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견뎠지만 책임을 지겠다던 정부는 전역 후에 치료를 해줄지는 불분명해서 이 병장은 아직도 전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찬호 병장은 지난해 8월 자주포 폭발 사고로 온몸에 55%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꿈이 배우였다는데 이찬호 병장의 SNS엔 사고 전에 찍은 이렇게 건장한 모습들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사고 후에 심한 부상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는 당시의 사고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 초 사이에 터져버려가지고 엄청 극한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눈을 떴더니 다 날아가 있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니까 제가 살 길이 없더라고요. 이찬호 병장은 화상 치료를 위해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복무 중엔 치료비를 지원해주지만 전역 후엔 일정 기간 동안만, 그것도 지정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전역을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전역을 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막막해졌겠죠.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역 후에 국방부에서 치료비는 사실 전에 이제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는 국고유공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유공자 신청 이후에 선정 이후에 이제 보훈처에서 그 관련된 내용의 사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유공자 그 신청 시에 그 지금 관련된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될 수 있도록 육군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가족들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길이 열린 건 다행이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국가 유공자가 확실히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후에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가장 필요한 거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자기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사망한 위동민 병장의 아버지도 지난 1일 청원 게시판에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진실을 규명해 주세요라는 청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군 조사 결과 장비 결함이라고 합니다. 허나 장비 재조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라며 진실의 규명을 청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군 당국은 기계 오작동으로 결론 내렸지만 재조사는 아직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책임 소재 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비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국군 장병이 더 이상 어이없게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60대 경비원 2명 무방비 상태에서 참변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관리사무소의 모습입니다. 이 오피스텔에 사는 20대가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조금 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경비실을 방문했다고 말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정신병력 여부도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숨진 경비원들은 천안 매부지간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경비원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만큼 현실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속보는 없죠? 이성빈 씨 소식도 없죠? 왜 웃어요?